우리 시할아버지가 생전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전에 그렇게 북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함경도였나? 아무튼 그쪽 어디 분이셨는데 소원이 북에 다시 가보시는 거였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속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인지 중국을 그렇게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거기다가 백두산도 반쪽이지만 중국에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면서 이북에 있는 남은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또 생각을 되새김질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중국을 오가며 추억을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시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할아버지께서 중국을 그렇게 오가면서 모아오신 골동품들도 많은데 그게 뭐 속아서 산 건지 진짜 배기를 산 건지 창고에 넣어두고서는 그렇게 아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보는 눈이 없어도 알만한 건 다 알잖아요. 진품들은 빛이 나는 거요. 뭐 시할아버지 생전에는 매일같이 닦아내고 관리를 했으니까 가품이었을지언정 반짝반짝했지만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것들이 죄다 애물단지가 됐거든요. 시댁이 뭐 3대째 내려오는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내부야 리모델링해서 신식이긴 하지만 건물 자체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도 전통이라고 이사는 안 가시더라고요. 저희 보고 들어와 살라 할까봐 좀 무섭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이사 가실 생각이 없어 보여 저희는 아파트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옛날 가옥이다 보니까 전쟁통에 대비해서 방공호처럼 지하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골동품을 그렇게 모으셨더라고요. 저도 스산한 기운 때문에 무서워서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아유 먼지가 너무 많아서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또 옛것에 취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감성을 잘 모르지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난도 키우시던 분이시고 서해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셨었거든요. 아무튼 옛날 물건들이 다 추억이지요. 버리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지만 시댁에서도 사실 그걸 다 추억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우리 시댁이 조금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그냥저냥 무시하면서 지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최고다 했는데 뭐 제가 봐도 우리 남편이 최고이긴 했거든요. 사람 성격 서글서글하고 남들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아이들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도 꼭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 애들이랑 놀다가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었고 애들 숙제도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로서는 따봉이었죠.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우리 남편이 태어났는지 모를 일이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제일 최우선이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흉 보는 것 같죠? 흉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살랑살랑 애교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앙앙거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든 시아버지든 누구든 꼬셔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게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지요. 제가 공대를 나와서 소위 말하는 남초 회사에서 남자들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얻어내는 사람을 좀 극혐했거든요. 남초 회사에 다니다 보면 여직원들이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건데 부장님이나 과장님 꼬셔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은근슬쩍 일 떠넘기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늘 그런 능력 없이 남에게 떠맡기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피해자였어요. 저는 상당히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일 도맡아서 해주다 보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럴 때 도와준 게 바로 제 남편입니다. 아니, 이 주임님, 지금 본인이 할 일을 서주임한테 맡긴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일을 해야 월급도 정당하게 받아가는 거죠. 왜 남한테 다 떠넘기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갑니까? 이렇게 자기 일조차 해낼 능력이 없으면서 이 회사는 왜 들어왔습니까? 그럴 거면 다른 회사 가세요.
일을 떠넘기는 직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해주던 바로 윗선임,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삐용하고 반해버려서 쫓아다니게 되었고 결혼까지 꼬린을 하게 되었지요. 인간 승리였다고나 할까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먼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저는 주임이었지만 남편은 초고속 승진으로 과장을 달았고 임원들에게 예쁨을 받고 있었어요. 무뚝뚝하긴 하지만 자기 할 일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내에서는 최연소 임원이 될 거다 하면서 촉망받는 인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아까워서 저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어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딱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마에 주름이 팍 생기더라고요. 시작부터 난관이겠구나 싶었죠. 너무나 티나게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니까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연봉도 적은 아랫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이 내 눈에만 잘난 게 아니라 남들 눈에도 잘난 사람이라 어디 부잣집 며느리 데리고 오려나 싶었더니만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촉망받는 인재라는 거 알지? 임원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유, 지난 명절에는 선물까지 받아왔잖니. 그런 우리 아들 같은 회사 사람이랑 결혼을? 아유, 좀 성에 안 차긴 하네. 뭐지? 싶더라고요. 아니,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게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경력이나 직급에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연봉이 훨씬 적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이과 계열 나와서는 성공한 수준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저를 더 무시해봐야 자기 아들 욕하는 것밖에 안 되니 시어머니도 별소리 못하게 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시댁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시아버지 또한 어마어마한 꼰대였거든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덕목을 갖춰야 한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건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를 열을 낳든 스물을 낳든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리고 여자는 해프게 울면 안 되는 법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조신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법이야. 어른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내내 해야 하고 항상 절약해서 돈 모으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여자가 돈을 아껴야 집안에 돈이 부족하지 않은 법이란다. 처음에는 이거 잘못 걸렸다 싶었거든요. 막상 결혼하고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게 저를 싫어해서 저에게 간섭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왜 뼛속까지 그런 사상이 박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저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시아버지는 본인이 하는 말이 싫은 소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뼈 있는 가문이라고 저에게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라,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돈 아껴라 하는 거였어요. 뭐 어쩌겠어요. 이런 집안이라고 해도 제가 좋다고 시집을 왔는데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우리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고 불합리한 일을 참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의 잔소리가 심해지면 딱 알아서 커트를 해주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핀잔이라도 주려고 하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참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까지도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징징에 이혼하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시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집안을 살펴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에 시어머니도 순응하고 산 거죠. 물론 우리 시어머니 돈을 벌어오라 했어도 안 벌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월급을 전부 가져다 주었으니까 돈 관리는 시어머니가 했다고 치지만 아직까지도 가계부를 쓰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꼭 확인을 하신대요. 와, 어머님, 이 사전 같은 까만 공책들은 뭐예요? 어머, 이거 설마 가계부예요? 그거? 내가 시집 와서 지금까지 평생 쓴 가계부들이다. 우리 남편이 생활비 주는 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람이거든.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꼭 알아야겠다고 해서 말이다.
아유, 내가 속이 터질 듯이 답답하니 말하는 건데 내가 조금만 사투리 좀 부리잖니? 그러면 바로 잔소리가 날아오는 사람이야.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뭐 남자는 그래도 돼? 아이고. 그런 시아버지 성격을 평생 참으면서 살았던 시어머니였으니까 본인 안에서도 억눌린 게 오죽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별거 없는 며느리가 굴러들어왔으니까 이때다 싶었겠죠. 그냥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제 스스로 시어머니를 불쌍하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아이 글쎄 딸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꼭 딸을 낳고 싶었거든요. 뭐야? 임신했는데 딸이라고? 아이고,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딸을 가졌어. 요즘 애들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자식도 하나만 낳는다는데 너희도 그럴 생각인 건 아니지? 글쎄요, 낳아야 봐야 알죠. 출산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장난 아니라던데 고민 좀 해보고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둘째 무조건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 한다. 아들 아니면 안 된다. 아들, 둘째는 아들이야. 아이를 낳기 전부터 무슨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나 싶었다니까요. 우리 친정에서는 딸 가졌다고 축하한다고 벌써부터 핑크색 옷부터 시작해서 애들 속삭게 해 유모차는 못 살래 하고 있는데 시댁은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둘째는 아들이다 이러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딸을 가졌으면 그냥 딸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종교는 딱히 없는데 무슨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시는 무당이 하나 있대요. 내가 잘 아는 아주 용한 무당이 하나 있는데 그술에서 딸을 아들로 바꾼 적이 있다더라. 얘 너도 한번 해보자.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굿으로 성별을 바꿔요. 근데요, 어머님, 굿 같은 거 해도 돼요? 아버님이 그런 걸로 잔소리는 안 하셔요? 당연히 바깥 양반은 모르게 해야지. 알면 큰일 나지. 굿 하는데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 금액은 어디서 조달하시는 건데요? 아유, 내가 가계부 하나 조작 안 했을 것 같니? 이중장부 하나 안 만들었겠냐고. 바깥 양반한테는 이거 샀다, 필요한 거다 해놓고 야금야금 뒤로 꿍쳐둔 돈들이 좀 있어. 따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부적도 쓰고 하는 거란다. 얘 이거 비밀이다. 근데요, 굿이라는 게 귀신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저 무서워요. 저 죽어도 안 할래요. 굿 싫어요. 괜히 찜찜하잖아요. 임신까지 했는데. 그럼 부적이라도 꼭 들고 다녀. 어? 이거 필요한 거야. 뭐가 됐든 아들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교회나 나가자, 성당 나가자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도 무교라서요. 결혼 전에 종교 문제로 걱정했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샤머니즘이래요? 왜 굿이냐고요? 철되면 무당한테 가서 뭐 점을 봐야 하고 어쩌고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솔직히 임신했을 때는 장례식장도 안 간다고 하는데 굿이 뭐냐고요, 굿이. 아무리 믿는 사람은 괜찮다고 한다지만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게 괜찮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댁 지하실에 골동품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뭐 어떻게 생긴 항아리는 누구를 모시는 항아리고 뭐는 뭐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깨부수라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엄청 아양 떨어 꼬드겨서는 뭐 대부분 다 빠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골동품 하나에 그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주고 산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무당 말만 믿고 되팔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다 깨부쉈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걸 깨부숴야 아들이 잘 된다고 했다나 뭐라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만큼 그 무당한테 의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머님, 저는요, 부적 싫고요. 아들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지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냥 둘째 생각 없이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고 그럴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부적이니 굿이니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좀 심술이 났나 봐요. 진짜 웃긴 게 유치한 방법으로 저를 골려 먹으려고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키가 172cm였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155 정도 돼요. 그리고 엄청 작고 말랐어요. 평생을 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니까 그럴 만도 하다 싶더라고요. 몸무게가 끽 해봐야 45kg 정도 나가려나? 어찌 보면 그것도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빼짝 말랐거든요. 근데 저는 키도 큰 데다가 잘 먹기도 잘 먹어서 몸무게가 60kg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살이 쪄가지고 몸무게가 70kg에 육박한단 말이죠. 이게 꼴 보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봤을 때는 흉보기 좋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자꾸 무당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틀어막아 버리니까 이걸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 너는 임신하고 찐 살 언제 뺄 거니? 살이 찌면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 아들을 낳으려면 말이야,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밥상머리에서 밥 먹기 전에 왜 다이어트 이야기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 밥이라도 좀 편안하게 먹게 내버려 둡시다. 내가 뭐 불편하게 먹으랬니? 그냥 좀 살 좀 빼라 한 거지. 밥은 반 공기만 먹어라. 한 공기 다 먹으면 살이 찌는 법이야. 어머님, 뭐 한 끼 반 공기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어요? 이렇게 먹어서 2, 3kg 빠지면 한 끼 정도야 그렇게 먹죠. 한 끼 줄인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배 많이 고파요. 밥 더 주세요. 너 줄 밥 없다. 우리 가족은 이만큼만 먹어도 배부른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어머니, 밥 먹는 걸로 왜 잔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배가 고프다는데 밥솥에 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마누라 밥을 안 주세요? 제가 퍼다 주던가 할게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밥을 풀라 하는데 이미 시어머니가 냉동실에 넣어둔 거지요. 저한테 밥 안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에휴, 치사해. 밥 없잖아 하면서 시어머니가 으쓱하길래 제가 냉동실 가서 밥 꺼내서 데워 먹고 그랬어요. 아무튼 진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거 있죠.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건지 진짜 살 빼라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제 몸에 만족하게 산다는데 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건지. 아무튼 둘째를 꼭 낳아야 한다. 살 빼야 애도 생기는 거니까. 제발 좀 먹는 거 조심하고. 에이, 밥상머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자꾸 그런 소리 할 거야, 임자? 애 밥 먹는 걸로 구박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야. 그만 좀 해. 시아버지도 듣기 싫었는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랑 체격 차이가 나는데 자꾸 자기 원피스, 티셔츠 이런 걸 주면서 입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한테까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니까요. 아니, 맘카페처럼 시엄마 카페도 있는 건가요? 다들 무슨 방법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왜들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어보라고 하도 강요를.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당해주면 안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보란 듯이 자가 터질 것 같은 시어머니의 옷을 입었지요. 우리 시어머니 옷인데 저한테 뭐 드러나 가겠어요? 당연히 꽉 껴가지고 뭐 파란 쪽만 들어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저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입은 다음에 몸을 헬스 트레이너들처럼 꽉 등판에 힘주고 오므렸더니 옷이 파박 뜯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찌나 웃기던지. 거기다가 제가 팔을 확 들어 올렸더니 겨드랑이 부분도 투둑하면서 뜯어지는 거예요. 어머, 얘, 팔을 들어 올리면 어떡해? 겨드랑이 부분이 다 터졌잖니. 그게 얼마짜리 옷인데 그 옷을 그렇게 해먹어? 네? 저 입으라면서요. 어머님, 딱 봐도 저한테 안 맞는 옷이잖아요. 저보고 입고 뜯으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입으면 딱 터지기 좋게 생겼는데. 어머니 새 옷 사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옷 좀 더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뜯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 살살 보더라고요. 자기 옷 사는 걸로 시아버지가 잔소리를 오지게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니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이, 멀쩡한 옷을 당신이나 입지 왜 맞지도 않는 걸 며느라가 줘가지고 옷을 고장을 내. 바느질해서 입어.
근데 우리 시어머니 손재주 없거든요. 그거 수선 맡긴다 하면 시아버지가 분명히 잔소리 또 할 텐데 옷을 버릴 수도 없고 버려봐야 새 옷도 못 살 거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바느질해서 입어야만 했죠. 그 이후로 저한테 옷 입어보란 소리 일절 안 하더라고요. 만약 저랑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가 있으면 꼭 옷 뜯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법이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영부영 끼워 맞추게 하며 잘 굴려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평소에 본인 기분 나쁜 일 있을 때나 심심할 때, 잔소리할 때 빼고는 연락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길래 뭔 일인가 했지요. 일하고 있어서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제 사적인 일로 일하는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음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 뒤에 제 자리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회사 제 자리에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네, 영업부 서주임입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 휴대폰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 여기로는 어떻게 전화 거셨어요? 아니, 저 회사고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요. 내가 오죽 급하면 회사로 전화를 다 했겠니? 할 말이 있다. 주말에 나랑 잠깐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주말이요?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내일 토요일 말이다. 한시가 급해서 말이다.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나랑 만나. 어머님, 저 내일 친정어머니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전 급하신 일이면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찾아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둘이서 따로 만나자는 말 못 알아들었니? 사돈 어른이랑 약속이 있다고? 그럼 같이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 말이다. 저녁에는 나도 네 시아버지 밥 차려줘야 해서 점심밖에 시간이 안 난다고. 가족들 모르게 할 이야기니까 내가 좀 그 자리에 끼마. 가족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들어도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응, 상관없다.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 잘 해놓고 말이야. 내일 보자. 뭔 일인가 무척이나 궁금했지요. 시아버지랑 남편은 알면 안 됐고 저랑 친정엄마는 알아도 되는 이야기가 뭘지 궁금했어요. 토요일 점심에 친정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어머니랑 셋이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냅다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얘, 너 돈 좀 있니? 아, 돈 좀 있으면 나한테 빌려주라. 아유, 내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지 싶어. 네? 갑자기 돈은 무슨 돈? 왜요? 어머님 무슨 큰 사고라도 치셨어요? 그래, 내가 오죽 답답하면 너 찾아와서 이러겠니. 사고도 그냥 사고 아니고 대형 사고다, 대형 사고. 아유, 나 이제 큰일 났다.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제발 내 목숨 한 번만 살려주면 앞으로 시집살이고 나발이고 잔소리도 안 하마. 사돈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니 무슨 일인지 드러나 봅시다. 아니, 여태까지 우리 딸에게 그동안 시집살이랑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나 보죠? 아니 뭐 그게 아휴 그냥 오래 산 사람이 하는 조바심에 대한 걱정이죠. 제가 며느리를 잡았으면 뭐 얼마나 드저비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따르고 다니는 그 무당 있지. 저한테 아들 가지라고 부적 써주신 그분이요? 부당? 부적? 아니,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딸한테 기도하라고 강요 안 하는데 부적을 줘요? 아유, 아들 낳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니라고 준 건데 뭐 어때요? 두 분 딴 데로 이야기 빠지지 말고 일단 진정하시고 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도록 해요. 그래. 아무튼 그 부당이 글쎄 투자를 하나 하라고 추천을 해줬단다. 자기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모시는 신이 나타나서 투자를 하라 했다는 거야. 아주 좋은 정보라면서 알짜배기 몇 명한테만 알려주는 거라고 나를 살살 꼬시더라고. 거기서부터 저는 당연히 사기꾼의 냄새가 폴폴 난다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글쎄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 무당이 뭐 우리 남편 사주팔자를 다 맞춘 사람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맹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래서 그 말 믿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 아니 그 투자처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내가 글쎄 대출을 받아서 돈을 투자했는데 그 무당이 날라버렸다는 게 아니겠니?
그니깐 그 무당이 처음에는 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신기가 떨어지니까 손님들도 점점 발길이 끊어진 거죠. 돈이 궁해지니까 자기 믿는 사람 몇 명에게 사기를 치고 나른 거예요. 뭐 많게는 3억에서 5억까지도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아니 뭘 믿고 그런 소리를 듣고 투자를 하냐고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지금 운다고 해결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 무당 어디서 뭐 하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있었으면 내가 널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겠니? 우리 박간 양반이 이거 알면 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어디 기차역 가서 노숙하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얘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동안 성했으면 진짜로 미안하다. 그 투자한다고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도 내야 하고 당장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이러다가 비독촉이라도 오면 나 망하는 거다. 얘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유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돈의 존재도 남편이 알고 있어서 쓰려면 남편이랑 또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어머님, 저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저한테 여유가 2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럼 시댁에서도 알게 되지 않겠어요? 비상금이 한 푼도 없냐? 아이 우리 아들 몰래 쓸 수 있는 돈 말이다. 엄청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남편 몰래 쓸 수 있는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게 말이다. 1억이 필요하다. 내가 좋은 투자처라고 하니까 대출 싹 끌어모았지. 1억 썼어. 네? 억소리에 턱 나가는 줄 알았네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그런데 1억을 투자하셨다고요? 내가 미쳤었다. 너무 맹신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 내 잘못이야. 아이고 나 어떡하냐? 응? 며느라가야 그동안 구박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무조건 네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는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응?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잘못했다. 한 번만 도와달라. 내가 너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킬게 하는데 곰곰이 듣고 있던 우리 친정엄마가 입을 열었죠. 진짜 안 시킬 거예요? 시집살이인지 잔소리인지 전부 다 안 하실 거냐고요? 그 1억 제가 빌려주면 언제 갚을 수 있는 건데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겠어요. 친정엄마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절대 안 된다 싶었죠. 엄마 우리 어머님 일해본 적 없어. 돈 없어. 못 갚으실 수도 있다고. 아니다. 내가 말이야. 어디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해서라도 무조건 그 돈 갚으마. 사돈 제가 갚을게요. 1억 주시면 5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 번다고 쳐도 5년이면 1억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뼈 갈고 몸 갈아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정이 영 딱하시니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딸 구박하지 말고 앞으로 시집살이 절대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저희 친정엄마께 절을 하더라고요. 고맙다면서요. 절대 안 괴롭히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꼭꼭 거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정엄마가 1억을 빌려줬고 시어머니는 빚 갚고 다행히 시아버지에게는 들키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1억을 갚기로 했는데 말이죠. 돈을 갚으려면 시어머니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제는 슬슬 취직을 하셔야 돈을 갚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네. 변명을 하면서 어물쩍 하더라고요.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돈 벌 생각이 없길래 제가 부업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가 다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이후에도 제가 어머님 취직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돈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미 돈 모으고 있다면서 말이죠. 제가 진짜 그 돈 갚는지 안 갚는지 지켜본다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안 갚으면 이거 제가 다 터트린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바득바득 갈았죠. 그렇게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사돈, 이제 슬슬 돈 갚을 기한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준비는 다 되신 거 맞죠? 저 마음 놓고 기다립니다. 독촉은 무슨, 아니 모녀가 그렇게 독촉을 해야 됩니까? 아직 돈 갚을 기한 3개월 남았소다. 아이 기다리세요. 내가 무조건 드리겠다니까. 아니 그 5년 동안 시어머니가 돈 버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지? 하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기가 막히게도 갚을 기한이 다 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 갚겠다고 우리 친정엄마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신기한 마음에 셋이 만나게 되었죠. 아유 그래도 대단하시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억을 마련하신 걸 보면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그렇죠 뭐 5년 동안 며느리 답답해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돈 갚으면 내가 너한테 잔소리 좀 해도 되겠지? 예, 며느라가야. 어떻게 애가 7살인데 둘째 아들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게야?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아니 그간 잔소리를 어떻게 참아낸 건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돈 갚는다 했으니까 진짜 갚나보자 하고 딱 자리에 만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웬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현금을 채워온 건가 미쳤나? 저 무거운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무거운 걸 우리 친정엄마한테 진짜 주더라고요. 아이 어머님 지금 그 큰 상자에 돈 1억을 넣으신 거예요? 그냥 수표로 준비하시면 될 걸. 아니면 계좌이체도 있고요. 아니 물건으로 드려야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 이걸로 빚 갚겠습니다. 이거 무게가 장난 아닐 텐데 현금을 이렇게 들고 오실 줄이야. 아이 뭐 대충 들고 가세요. 생각보다 무겁진 않습니다. 그러면 전 바빠서 이만 먼저 일어날 테니 두 모녀 오랜만에 수다 떨다 가세요. 뭐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쏙 사라지더라고요. 친정엄마랑 저랑 황당해서 이게 뭔 일이야 하는데 그 상자가 1억이 들은 것 치고는 가벼운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덜그럭거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자를 열었죠.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상자 열어서 돈 확인하고 싶었지만 좀 예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참은 거였거든요.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골동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먼지 뽀얗게 묻은 골동품이 들어있었죠.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1억이 아니라 골동품? 이거 시댁 지하실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우리 시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온 되게 비싼 거래. 뭐 시장에서 사온 거긴 한데 골동품이야 골동품. 아니 1억을 현금으로 주셔야지.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감정도 안 받은 그냥 쓰레기잖아요. 어머 얘 감정이야 지금 받아보면 되지. 그게 쓰레기인지 보물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시아버지가 무려 50만 원이나 주고 산 비싼 골동품이랬어. 그거 지금은 몇십 년이나 지났으니까 못해도 1억은 할 거다. 아니 어머님 그 당시에 50만 원짜리가 어떻게 1억이 돼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돈으로 주세요. 아우 배째 나 돈 없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버니. 그냥 그거 먹고 입 닫든가 아니면 배째든가. 돈 없는데 어쩔 거야. 아유 몰라. 그리고는 전화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황당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미친 거 아닌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골동품을 뭐 버릴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일단 집으로 들고 왔죠. 무겁긴 더럽게 무겁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1억을 갈취당했다. 이거 소송이라도 해야 된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같은 걸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맞대고 이걸 어쩌나다가 우리 외숙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호출을 했어요. 외숙모,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글쎄 1억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니까요. 이거 소송할 수 있을까요? 그 소리에 외숙모랑 외삼촌이 헐레벌떡 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외숙모가 이체 내역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녹음이나 문자 같은 내용 없어? 이게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할지 사기로 가야 할지 상담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증거가 있어야. 1억 대신 골동품으로 받았다고? 이리 줘봐. 네가 보면 뭐 아냐? 고고학 전공했다고 쓸모있는 지식은 좀 있나 보네.
아이 누나, 나 몇 년 전부터 취미로 골동품 보러 다녀. 그러다가 완전히 빠져서 골동품 감정사 일하고 있잖아.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딱 얼마짜린지 답 나오지. 이거 무슨 중국 시장에서 50만 원 주고 산 골동품이라는데 이게 뭐 1억이라는 가치를 하겠어? 아유 완전히 눈퉁이 맞았다. 한번 봐봐라. 삼촌이 흰 장갑을 꺼내오더니만 떡하니 끼고 만져보시더라고요. 먼지가 뽀얗게 있는 걸 무슨 청소도구 같은 걸 들고 와서는 하나하나 손질해서 보더니만 깔깔거리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를 중국 시장에서 50만 원 주고 샀다고? 이야 대박이다. 에라이 터였네 텄어. 아니 10,000원짜리 가치도 없는 물건이냐? 중국 시장에 짝퉁이 워낙 많아야지. 아유 망했다. 소송 준비 어찌하냐. 나 하나도 모르는데. 누나 이거 물건이다 물건이야. 보는 눈이 없는 중국인이 시장통에 그냥 내다 팔았나 본데 이거 청나라 시절에 있었던 물건이야. 청나라? 그러면 이게 진짜 골동품이라고요? 청나라. 내가 역사는 잘 몰라도 그 시절이면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물건 아니냐고. 이거 1억은 무슨 1억보다 훨씬 비싼 물건이야. 훌쩍 넘는다고. 1억 주고 이거 받았다? 아이 그럼 남는 장사지. 1억보다 가치가 훨씬 더 있는 작품이라고? 아니 이 먼지 투성이가? 이거 구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런 물건은 진짜 최상급이야. 보관도 먼지만 쌓였지 흠난 데 없이 너무 잘 됐는데 이거 1억 5, 6천은 받을 수 있겠다. 저랑 친정엄마 팔뚝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이게 얼마짜리 가치를 하는지 몰라서 대충 그냥 쓰레기 같은 거 하나 던져준 건데 이게 1억 5, 6천짜리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외삼촌이 잘 아는 곳 연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경매에 내보내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아는 곳은 부자들끼리 프라이빗하게 경매를 하는 곳이라서 언론에 나오거나 시끄러워질 일이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도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 챙기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운 좋게 비싼 골동품을 얻었다고 쳐도 괘씸한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저도 이판사판 얄밉게 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더니만 우리 시어머니 은근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혹시 폭탄 하나 던질까봐 걱정이라도 된 건지 뭔지. 그러길래 왜 그렇게 가슴 쫄릴 일을 하냐고요. 제가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말을 꺼냈어요. 아, 맞다. 어머님, 저한테 주셨던 골동품 말인데요. 골동품? 웬 골동품? 네. 지하실에 있는 골동품 하나 저희 친정엄마 주셨거든요. 선물로요. 근데 글쎄 저희 외삼촌이 골동품 감정사신데 그 골동품이 1억 5, 6천짜리라지 뭐예요? 청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골동품이래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접시까지 깨트리면서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 만도 하죠. 뭐 끽해봐야 몇만 원짜리 싸구려 짝퉁인 줄 알았던 게 1억 5, 6천 한다니까 놀랄 수밖에요. 골동품이 얼마짜리라고? 1억도 넘는다고? 우리 지하실에 있는 그 귀한 걸 왜 당신 마음대로 사돈댁에 보내고 그래? 아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니 그냥 애물단지 쓰레기인 줄 알고 보낸 거죠. 제가 사돈에게 고마운 일도 있고 해서. 그거 시할아버지께서 중국에서 50만 원 주고 샀다고 저희 그냥 주셨거든요. 근데 글쎄 그게 그 정도 가격인 걸 어머님이 어찌 알았겠어요? 저희 외삼촌이 엄청 귀한 물건이라 하셨어요. 그래? 골동품 감정사라고? 아이 그러면 그 외삼촌 분 우리 집에 와서 남은 골동품들 감정해 주시면 안 된다냐? 아마 출장비가 좀 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약속 한번 잡아볼게요. 출장비 걱정 말라 하셔서 잘됐다 하고 외삼촌과 약속을 잡았죠. 약속된 날 외삼촌이 지하실 딱 들어가서 감정을 시작했는데 정말 운 좋게 하나 딱 걸린 거지. 그중에 진짜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는 가치가 없고 이건 팔아봐야 10만 원이고 이거는 한 시장에서 5천 원에 팔아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화분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부모님의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됐죠. 그중 유일하게 비싼 걸 우리 친정엄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시아버지가 그거 다시 돌려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물은 여기서 다른 거 골라가시라고요. 에이, 이미 받은 물건인데 어떻게 여기서 10만 원, 5천 원 이런 거랑 바꿔요. 무려 1억 5, 6천 하는 물건이랑 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어차피 공짜로 그냥 받아간 건데 뭐가 문제냐? 너희야말로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우리 집안 물건을 날름하겠다는 심보 아니야. 어머, 아버님,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거 저희 정당하게 받은 거라고요. 정당하긴 뭐가 정당해? 나 모르게 몰래 가져간 거나 다름없지? 내놔라. 싫어요. 그거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께 돈 빌려가고 대신 물건으로 주신 거라고요. 무려 1억을 빌려가셔놓고 쓰레기 같은 골동품 떠넘기시길래 사기 맞았나 했더니만 이자까지 쳐서 주신 건 줄 몰랐잖아요. 감사해요. 뭐야? 아니 이 옆에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1억을 빌려? 제정신이야? 1억이라는 돈을 어디다가 썼어? 그 돈이 왜 필요해? 아니,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니만 그걸 홀라당 여기서 까발려? 죄송. 그거 비밀이랬지. 어머니, 어떡해요. 아버님이 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 돈 저희가 받아야 하는 돈 맞잖아요. 냉큼 말 안 해? 어디다가 1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냐고 이 옆에 내야. 설마 어머니 혹시 그 무당한테 돈 쓰느라 빌린 거예요? 제가 굿 그만하고 부적 그만 쓰래죠? 아들 낳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부적 쓰고 굿한다고 난리냐고요. 진짜야? 당신 지금 굿하고 부적 쓴다고 돈을 1억이나 퍼부었다는 거야?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 주저앉아서는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기 맞았다고 발버둥을 쳤죠. 다들 한심하다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내가 뭐 바보같이 당해서 그랬어. 사기인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소갈이 했다고. 그 1억을 어떻게 갚을 거야? 1억을 아이고 내가 진짜 사돈보기 부끄러워서 원. 그 1억 당신이 알아서 갚어. 난 못 갚아줘. 이혼해. 어디 나를 속이고 1억이라는 큰 돈을. 에구머니 나 이혼이라니요. 이혼 절대 안 돼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혼 못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럼 앞으로 나랑 약조합시다. 첫째, 당신은 며느리와 사돈한테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할 것. 둘째, 앞으로는 현금이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일절 현금 없고 내가 준 카드로 생활하고 내 역서는 나에게 오도록 할 것. 돈 관리도 내가 100% 하겠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조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했지요. 이혼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경제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뒤 며칠 뒤엔가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한테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가 정신 차릴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저 솔직히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그 옆에네 이번 기회에 정신머리 싹 잡으면 좋은 거지. 돈도 돈이지만 아주 그냥 특효 방법이 제대로 먹혔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건은 외삼촌이 골동품을 감정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외삼촌을 통해서 팔아야겠다 결심을 했던 우리 가족은 신이 나 있었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오랜만에 전화를 다 주시고. 우리 옆에 내가 골동품 하나 빚 대신 준 게 맞아? 솔직하게 다 말해봐.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휴 진짜 내가 이놈의 옆에 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 뭐냐. 어머님이 절대 비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옆에 내 친구들한테서 들었다. 똑같이 그 모시던 무당인지 뭔지 아는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하더라. 옆에 내 친구가 더 큰 돈을 대출받아서 사기꾼에게 쥐어주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 옆에 내 친구를 내가 길에서 만났어. 완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며칠 씻지도 못한 노숙자 꼴이더라고. 내가 한 번에 알아본 게 신기했다니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하니까 사기를 맞았다고 엉엉 울더라고. 전 재산 다 날렸다고.
불쌍한 마음에 내가 며칠 굶었다길래 밥 사주고 좀 씻으라고 목욕비도 주어줬지. 아, 어머니만 당한 게 아니라 뭐 크게는 5억까지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돈도 지어주고 하니 고마웠는지 인사를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겠어? 나는 속 안 썩었냐고. 내 마누라 비 때문에 속이 꽤나 탔을 텐데 여유 있어 보여 부럽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 같은 처지에 도와줘서 고맙다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어리둥절해 하면서 모르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빚이 1억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상한 거지. 1억이나 빚을 지었으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오던가 아니면 빚쟁이가 찾아오던가 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에 마누라 얼굴은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이니까 말이야. 시아버지는 그 노숙자가 된 시어머니 친구 덕분에 시어머니의 빚이 1억인 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애써 이성을 되찾고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의문이 생긴 겁니다. 대체 그 1억 빚진 걸 어떻게 했을까? 숨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하면서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갚고 숨기겠냐 이 말인 거죠. 당장 빚을 안 갚으면 우편으로 날아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그럴 텐데 시아버지가 아무리 유심히 시어머니를 관찰해도 빚 있는 사람이라기엔 근심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마음이 가뿐해 보였다는 거예요. 수상한 시어머니를 주시하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모녀에게 골동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대화 내용을 듣고 우리에게 1억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1억을 갚기 싫으니까 골동품을 던져주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알면 큰일 난다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 그 며느리 입장도 있겠지. 근데 그 골동품 말이다. 그거 진품 맞다. 네 시어미가 무당말 듣고 그 골동품들 다 깨버리려고 했던 거. 가품들만 깨고 진품들은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지하실에 있던 거 다 진품 맞다. 다만 네 시어미가 욕심이 많고 사치스러운 성격인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진품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 그럼 아버님 이 골동품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소중한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꿀꺽하겠어요. 아, 됐다. 내 마누라가 잘못해서 1억이나 빌려갔는데 누굴 탓하겠냐. 마누라 단속 못한 내 잘못이지 뭐. 그 골동품 팔면 1억의 가치는 충분히 나올 테니까 거 사돈 보고 잘 팔던지 아니면 간직을 하던지 알아서 하시라 전해다오. 내 입장에서도 생판 남한테 이리하면 싫지만 사돈 댁에 간 거라면 싫진 않단다. 그리고 어차피 갚아야 할 돈 아니겠냐. 그 혹시 골동품 가는 대신에 내가 계획하려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 시아버지가 세운 계획은 이거였어요. 시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골동품들이 진품이라 했잖아요. 10만 원, 5천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것들도 상당히 가격이 있는 편이었어요. 시할아버지의 골동품들은 가품이 많긴 했지만 저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포함해서 3가지는 진짜였거든요. 진짜라는 걸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했던 것뿐이었지요. 외삼촌을 통해서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10만 원, 5천 원짜리라고 속이고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1억을 빌린 사실부터 빌린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까지 실토하게 만들고 빌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동품을 팔면 1억을 거뜬히 얻을 수 있을 텐데도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시어머니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갚아야 할 돈이 저희한테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아버지의 주머니로 가고 있었지요. 우리 가족도 그 대신 비싼 골동품 팔아서 1억을 받아냈으니 별 상관은 없는 일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이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져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기가 팍 죽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들들 볶는 게 없어서 그런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건지 저한테 아주 기쁜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나이에 늦둥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골동품을 얻은 기운 때문인가? 둘째가 덜컥 들어선 거 있죠. 시댁에는 아직 말 안 했고 친정 식구들이랑 남편만 알고 있는데
아들이더라고요. 분명히 아들인 거 밝히면 우리 시아버지 덩실덩실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럼 또 한번 기 팍 죽어서 찍소리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있으면 저에게 공유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저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